이번에는 가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센스. 가나를 한다고 가나 초콜릿을 갖고 오셨다. 준비하는데 가나 초콜릿이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도 그런 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나 초콜릿 맛있었습니다. 네. 가나에 대한 주제들을 한번 그림으로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눈에 담아두면 다음번 얘기 들을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나를 이야기할 때 국기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가나는 아프리카의 검은 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국기에 검은 별이 있으니까 검은 별이다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는 이 국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검은 별이 자유나 독립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가나는 독립을 하고 다른 나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할 때도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고 도와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보냈나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아프리카의 검은 별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긴 한데 이 아프리카 나라의 국기들 색깔이 다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다 제가 모아왔어요. 세트로 모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원래 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 한 5년 정도 점령을 받긴 했지만은 그런 식민 지배까지라고 보지 않는 의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기의 색깔이 초록, 노랑, 빨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할 때 이 에티오피아의 국기의 색깔을 따다가 많이들 만들었습니다. 빨간색은 독립을 상징을 하고요. 독립을 할 때 그 희생된 사람들의 그 피와 용기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노란색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광물 자원을 의미를 해요. 근데 가나는 그 광물 자원 중에서도 금을 상징을 합니다. 네. 초록색은 국토의 산림과 자연 이런 걸 상징을 하고요. 가나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어요. 이 대서양을 따라서 이제 기니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나 주변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나라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러네. 부르기나 파소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토고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몰랐죠. 축구로 알죠. 네, 이 나라들이 이제 가나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개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국명은 가나 공화국입니다. 네. 하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가 되고요. 인구는 우리보다 좀 적어요. 3,400만 명. 한국의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 편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4년도 기준으로 우리 한국이 15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되게 많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수도는 아크라고요. 네, 언어는 영어를 씁니다. 네, 그 이외에 뭐 여러 민족 언어가 있고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슬람교도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민족은 카한인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이름이 재밌네요. 몰래. 종교가 기독교랑 이슬람교가 있다고 했는데요. 다 법정 공휴일에 다 있어요. 다 지킵니다. 공정하네.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 1인당 GDP가 한 2,200불 정도가 됩니다. 낮은 편은 아니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요. 2.9%. 뭐 한국에 비하면야 높지만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경제 성장률을 색깔로 나타낸 건데요. 이 녹색이 진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거든요. 북쪽에 좀 높고 그다음에 동부 쪽에 높고요. 가나는 이제 색깔이었죠. 2.8% 좀 낮은 편에 속하고 가나가 작년에 IMF의 지원도 받았어요.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23년도인가? 네. 그리고 화폐는 세디를 쓰고 있습니다. 주요 자원으로는 금 많이 나고요. 뭐 보크사이트, 카카오 이런 거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말고 카카오. 제가 카카오 알아보려고 카카오 쳤더니 네이버 이 카카오 이게 나오더라고요. 카카오톡. 저희가 가나 초콜릿 있잖아요. 네. 이게 그 가나 맞아요.
나라 이름에 따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나 초콜릿이 1초에 4개나 팔리고 있대요. 오늘 제가 3개 사왔으니까 더 팔렸겠다. 네. 작년 24년도에 50주년을 맞이했고요. 혹시 이 감성 아세요? 알죠. 저희 어릴 때. 네.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이 CF를 옛날 그 몇십 년대 CF를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밌었어요. 롯데 가나 초콜릿이 가나의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년도에. 근데 이것도 가나의 근거지가 없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래요. 가나의 카카오 발전에 이 롯데가 기여를 했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롯데에게 이 대통령상을 줬고요. 롯데는 원래 초콜릿을 가공할 때 반 가공된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완제품을 만드는데요. 가나는 이 반 가공된 게 아니라 카카오콩 그거를 가져다가 롯데 가나의 기술로 초콜릿을 만든다고 합니다. 직접 원재료를 사서 가나랑 직접 연결이 돼 있네요. 가나의 원두로. 이게 바로 카카오예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나가 세계에서 2번째로 카카오를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바로 옆 오른쪽에 있었던 코트디부아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데 가나의 카카오가 품질이 더 좋아가지고 톤당 가격이 더 높다. 네.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 저는 되게 만들기 쉬운 줄 알았거든요. 공정이 되게 복잡하고 이게 초콜릿 만드는 공정인데요. 그 원두에 보면 뭐 과육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효를 시킵니다. 일단 발효를 시키고 건조를 시키고 그 건조한 거를 이제 롯데 가나는 그거를 가져와서 나머지 가공을 하는 거고요. 고기까지 한 거고. 근데 나머지는 또 로스팅도 하고 뭐 이거를 부시고 뭐 글라인딩하고 뭐 되게 복잡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콜릿 하나 먹을 때 정말 이 과정들을 다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초콜릿의 진심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생산량을 보면요.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생산량이 10만 배나 증가를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아무래도 영국에서 수요가 높은데 가나 인건비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한번 만들면은 또 수익성이 높은 현금 작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좀 식민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아무래도 이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경제에 기여를 하긴 했지만은 카카오에 대한 의존이 너무 높고 이 농산물이 다변화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흉작이 되면 끝장이죠. 우리가 가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제가 좀 흥미를 좀 끌만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블랙팬서 아세요? 이 영화? 네. 이거 아세요 그러면? 그거 네. 그건 알아요. 네, 이건 아시죠? 네, 와칸다 포에버 나오기 전에 이제 블랙팬서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그 스카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동아프리카의 어딘가에 있는 가상 국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와는 고립되어 있지만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로 나오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게 목에 걸치고 있는 게 이 켄테라고 하는 이 가나의 전통 직물이에요.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사진이랑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게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은 아딩크라라고 하는 상징 체계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가나의 민속위원회에서 소송 걸겠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저작권법 걸린다. 이거 가나 이거 직물 디자인 저작권 위반이다 라고 소송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이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한번 해서 우리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딩크라가 도대체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문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아딩크라는 해서 이 아카닌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카닌들 중에서도 아샨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썼던 상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문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철학과 정체성이 담긴 그런 문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4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다 해독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문양마다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징하는 바가 각각이 있고요.
근데 이 아딩크라에서 딩크라 이 말이 이별하다, 뭐 작별을 고하다 이런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장례식이거든요. 장례식의 복장에 이 문양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나무 집게인데요. 이 여기에 조각한 걸로 이 집게를 통해서 직물에 전통 염료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찍어내는 장면이에요. 이쪽이 그렇다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아딩크라와 함께 더불어 켄테, 아까 그 전통 직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원래는 뭐 왕족이나 귀종을 상징하는 고급 직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의상을 해 입는데 주로 이렇게 결혼식이나 졸업식이나 의미 있는 행사 때 이 직물로 만든 의상을 착용을 합니다. 켄테라는 직물에 아딩크라라는 이 문양을 넣기도 하고요. 이 아딩크라 문양은 생활 곳곳에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남성 소매에 있는 이 커프스링크고요. 아래에는 뭐 목걸이 또 뭐 귀걸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냥 옷에도 있고 저거 갖고 싶어가지고 텀블러 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순수 예술로서 이렇게 아딩크라를 사용을 합니다. 가나 가서 저걸 열심히 찾는 재미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골드코스트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가나의 원래 이름은 골드코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가나라는 이름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근데 골드코스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은 황금 해변이에요. 네. 황금이 많은 해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골드코스트 하니까 무슨 이름 같은데 한글로 하면은 나라 이름이 황금 해변이었던 거예요. 보시면 골드코스트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이제 코트 디부아르가 있고 15세기에 포르투갈인이 여기에 왔다가 해변가에 여기 황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 해변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될 때 영국인들이 여기 영국령 골드코스트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골드코스트가 됩니다. 노예와 금을 교환을 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나오는 곳입니다. 포르투갈의 어느 왕자가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금이 많이 났는데요. 골드코스트에서 금이 많이 나는데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 물건을 가져와서 금이랑 바꾸려고 왔는데 막상 당시에 여기 있던 현지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보다는 자신들의 피지배 계층을 늘려서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뭐 베냉이나 이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여기에 금과 교환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피지배 계층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많은 노예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노예들을 유럽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쪽 지역에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사탕수수 재배하는데 노동력으로 사용하거나 뭐 담배, 면화 이런 데에 사용하고 그 나온 물건은 유럽으로 가져가고 이래서 이게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또 역사가 길고 또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저게 해류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해변 이름이 골드코스트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주변 해안 나라가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코트디부아르는 상하가 많이 나니까 상하해안, 그 위에는 후추해안, 곡물해안,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노예해안, 거기에서 이제 노예를 많이 잡아왔다고 했잖아요. 노예해안이라고 불리고 코트디부아르는 이 나라 이름이 불어인데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하 해변이에요. 코트는 해안, 이부아르는 이거 상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라 이름이 그냥 상하 해변입니다. 개명 안 하나? 그러면 이 가나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골드코스트라고 불리다가 가나 공화국이 됐는데 가나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하고 알아보면 사실은 가나 왕국이 있었어요. 이 서쪽에 서아프리카에 가나 왕국이 있었는데 가나 왕국이 굉장히 부유했었고
중세 시대 서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왕국이었습니다. 부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가 우리가 그때의 그런 번영함을 위대함 이런 거를 우리가 따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가나 공화국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상 뭐 혈통적으로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가나가 이렇게 가나 공화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이제 유럽 세계사 이런 것만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왕국 이름들이 너무 낯설잖아요. 네. 비록 가나 왕국이 가나와는 관련이 없지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나 왕국은 위에 말리, 모리타니, 세네갈 이 지역에 걸쳐 있었던 왕국이고요. 7세기에서 13세기에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첫 번째 왕국이고 부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무역로를 통해서 부유해진 나라예요. 사실 황금은 가나에서 났지 가나 왕국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금이 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아랍의 상인들이 이 황금을 사고 싶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소금, 이게 아프리카에 또 귀하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이랑 뭐 직물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 가나 왕국에 오면은 이 남쪽에서 황금 해변에서 이 황금을 가지고 상인들이 가나 왕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서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가나 왕국이.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뭐 세금을 받고 통행료를 받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가나가 부유해진 거죠. 내륙 국가였는데 신기하다. 그래서 가나 왕국이 있는 다음에 말리 왕국, 그 다음에 송가이 왕국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국 이름이 저도 처음 들을 때는 낯설게 느껴졌는데 책을 계속 보다 보면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두 분도 혹시 책 보다 보면 송가이 왕국 이제 나옵니다. 네. 9세기에서 13세기면은 북아프리카에 이슬람교가 7세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위에는 다 이슬람화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래로 이제 이슬람교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가나 왕국은 이슬람교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나 왕국 때는 이슬람교가 안 들어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리 왕국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이제 11세기 그쯤에 그 북쪽의 모로코 지역의 알모라비드 왕국이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리 왕국 때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현재도 말리 지역에는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을 따라서 쭉 왕국이 올라가네요. 니제르 강. 가나 왕국은 가나랑 관련이 없지만 지금의 가나 지역에는 또 유명한 왕국이 있어요. 아샨티 왕국. 1700년도부터 존속한 왕국이고요. 아칸족이 세운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남서부의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중앙 집권적인 왕국이었고요. 대서양 해양 무역으로 또 부유한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 모르는 게 확실해. 이 아샨티 왕국을 얘기할 때는 이 황금 의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국기에도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황금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단군 신화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어느 날 이 황금 의자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샨티 왕 무릎에 이게 딱 내려앉았다고 해요. 무릎 부러질 텐데. 그래서 제사장이 황금 의자에 우리 아샨티 제국의 혼이 깃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이 황금 의자가 아주 신성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황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앉는 의자가 아니라 모셔두는 용도예요. 네, 신성시하는. 그래서 이제 앵글로 아샨티 전쟁이라고 아샨티 왕국이 나중에 세력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이미 아래 그 내려와가지고 무역이나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그쪽 아샨티 왕국 주변에 있는 소왕국들과 동맹을 맺고 뭐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입장에서는 아샨티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막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 전쟁, 즉 아샨티 왕국이 이 영국으로부터 패배하기 마지막 전쟁은 특별히 황금 의자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 아샨티 왕국이 가지고 있는 황금 의자가 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고 왕권이고 상징성을 가지니까 이 의자를
뺏으려고 해요. 근데 이 아샨티 왕국 사람들은 그렇게 신성한 물건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겠죠. 그렇게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영국이 승리를 그렇겠죠. 하고요. 예. 근데 이 의자는 뺏기지 않았다고 해요. 잘 숨겨놨나 보다. 네. 오. 그 이후로 왕국은 이제 멸망을 했지만 가나가 독립을 하고 이 아샨티 왕국을 전통적인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독립된 그런 뭐 주권을 가진 국가는 아니고요. 그 문화적으로 이런 전통성 이런 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샨티 주라는 데에 병합을 합니다. 얘도 인정은 해줬네요. 문화적으로는. 네네. 이번에는 사하라 이남 최초의 독립국가인 가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가나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7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립문이고요. 그 독립문에 보면은 연도가 딱 서 있죠. 네. 57년도. 그리고 검은 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검은 별이라고 안 불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가나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나라였어요. 독립을 하고 1공화국부터 지금 현재가 4공화국인데요. 쿠데타가 정말 여러 번 일어났죠. 네. 근데 가나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불려요. 그 아프리카에서 또 민주주의로 또 잘 알려진 나라인데 90년대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또 군사 쿠데타도 여러 번 일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낫네. 우리도 쿠데타가 최근에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등불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지수를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녹색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건데 네, 붉은색이 많은데 이 아프리카의 녹색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남쪽이랑 가나 그리고 위쪽에 튀니지 이렇게 있는데 가나가 자랑스럽게 가운데에 딱 민주주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나의 역사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90년대 이후부터 민주주의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2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새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다당제를 도입하게 되고 국민들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헌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가나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을 봤는데 크게 제가 그냥 나눠본 거거든요. 네. 초기 독립했을 때, 그리고 군사 정치가 불안정했을 때,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가나가 독립국가가 될 때 이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초대 대통령이 과메 은크루마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의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고요. 교육과 뭐 사회 기반 현대화 이런 거를 매우 중시했고, 하지만 이분은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외국 투자나 이런 걸 많이 못 받고 좀 동구권의 투자만 이렇게 받게 되고 해서 나라를 좀 발전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나의 독립운동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전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범아프리카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범아프리카주의라는 게 아프리카 지역들이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부터 일단 해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 말고 다른 대륙에 있는 아프리카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아프리카인이 힘을 합치고 단결해야 한다. 이런 게 바로 범아프리카 운동이거든요. 오, 미국도 먹겠다는 뜻이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통일기구가 63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통일기구를 만드는데 이념적인 기초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통일기구는 나중에 아프리카 연합으로 발전해서 더 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가나 대통령은 2017년부터 집권을 하고 있어요.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인데요. 귀엽게 생긴 스타일이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막 준비하다가 보니까 네. 17년도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대통령이 재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가나의 뭐 민주주의의 등불일 것까지 있을까 했는데 8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를 해서 이제 또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하마 대통령인데요. 사실 이분은 이 12년도에서 17년도에 이미 대통령을 한번 하신 분이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신애국당에서 집권당이 국민민주당으로 바뀝니다. 여태까지 이 가나 대통령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90년대 이후의 대통령이에요. 이 연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0년 넘게 장기 집권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네. 네, 다들 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재선하거나.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재선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대통령이 정말 재선까지만 하고 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도 바뀔 때가 돼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나의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또 탄생한 또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데모크라시 저널이 좀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공식력 있는 그런 저널인데 가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선거관리기관의 자율성이 감소되었고 대중의 신뢰도가 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감소했다. 이런 한계점이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가나 하면 앞에 제가 콰메 은크루마 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도 가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이분이 가나 출신이세요. 유엔에 있을 때 그 유엔을 개혁해서 행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신 분이고 또 인권과 개발을 중시한 분이어서 이분이 있을 때 새천년 개발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거는 8개의 개발 목표로 만들어져 있고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이 목표들을 한번 이뤄내보자 해서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자라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 목표들을 달성하자라는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고 지금은 이제 2030까지 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거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이분은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평화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런 상을 받았고요. 이것도 너무 가나 문화에 이런 것이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가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 탄생한 요일과 출생 순서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코피 아난과 콰메 은크루마 이름을 보면은 출생한 요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4월, 여성과 5월이. 남성이 또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코피가 어디 있어요? 남성? 금요일 있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분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콰메 토요일이라는 토요일에. 뜻이기 때문에 이분은 토요일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또 이름에 이런 출생 순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이름을 보고 당신 몇째세요? 막 이렇게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할 수 있고. 저 뜻은 가나 지역이 예전부터 주 7일이었고 이런 게 돼 있었다는 걸 의미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전통적으로 저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거 한번 유추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가나 하면 이 광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름도 골드코스트였잖아요. 황금이 얼마나 많이 나면 이렇게 나라 이름을 골드코스트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요 산업이 광업인데 그중에서도 금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금이 차지하는데요. 그리고 또 보크사이트라는 광물도 나요. 이건 알루미늄의 원료라고 그렇죠. 합니다. 가나는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가나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유량을 봤을 때는 가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유량을 봤을 때는 뭐 남아공, 그다음에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가장 많고 어쨌거나 생산을 했을 때는 가나가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기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가나의 최대 수출품인데 광물의 한 제가 90% 정도가 금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2년도에는 광물 수출 금액의 약 96%나 금이 차지를 했습니다. 와. 가나의 금 생산은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이루어져요.
대규모 생산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생산업자가 있는데 대규모 생산업자가 생산한 거는 뭐 런던 이런 금시장으로 가는 거고요. 소규모는 뭐 외국 기업이나 그 외국인들 하에 거래를 하는 건데 이 PMMC라는 거 가나 귀금속 마케팅사가 있어서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계좌에서 이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가나는 이렇게 금이 많이 나는데 불법 채굴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불법 채굴을 하는 거를 이제 갈람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나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금의 한 40% 정도가 소규모로 채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는 이제 정부의 그런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이거나 불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뭐 중국 투자자나 뭐 비공식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네. 그래서 이 불법 채굴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사망한 사건들이 계속 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관리 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고 또 환경 오염에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채굴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산림이 막 파괴된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저게 수은인데요. 이 금을 채굴하면서 다른 광물과 분리를 해내기 위해서 이제 화학약품을 쓴다거나 하는데요. 이 수은을 원래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협약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화학약품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게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호 장비가 없잖아요. 불법이니까 피부에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광산마다 그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또 이렇게 밀매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자원 쪽 많은 나라들이 저런 걸 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갈람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 오염에 뭐 무기 문제도 있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게 국민들이 시위도 이제 합니다. 이건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달라. 근데 정부는 군을 투입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그렇게 효과가 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위층이나 이런 데 연루가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아까 그 수은이나 이런 화학약품들이 너무 많이 이게 방류가 되다 보니까 이 BBC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30년쯤 되면은 다 오염돼서 물을 너네 수입해야 될지도 모를 위험에 처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1대1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가나에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하죠. 그렇게 들어오면서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채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 정부와 갈등도 많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이 그림들 아까 투표하는 장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가나 민주주의 등불입니다. 근데 혼란스럽기는 한 상태. 이 그림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 도로를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려온 느낌입니다. 네. 가나도 초콜릿 먹으면서 하니까 좋네요. 네, 드디어 그 관계도 제대로 알았습니다. 네. 네,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